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각국에서 발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당장 미국 주식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다라는 소식에 오미크론 쇼크를 잘 이겨내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증시가 하락 반전 양상을 확인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그래도 폭락 수준의 악재로는 아직은 작용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회복세를 좀 더 더디게 만드는 듯한 상황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 55,000달러 지지를 잘 유지해 준다라는 점에서 중기적인 관점에서의 상승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비트코인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놓고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모건 크릭 디지털의 공동 창업자인 앤소니 폼필리아노가 비트코인이 최근의 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고의 인플레이션 대응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S&P 500의 흐름과 비교하면서 나름의 데이터 기반 분석을 제시했는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서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아주 의미 있는 소식들도 잇따라 전해졌습니다. 먼저 메타로 사명을 변경했던 페이스북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에서 암호화폐 관련 광고를 다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크립토 전문 미디어들에서는 브레이킹 뉴스, 속보 타이틀을 달면서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전체에 활기를 돌게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건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계 최대 SNS 플랫폼 페이스북이 메타버스 기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의지와 상관없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블록체인 기업으로의 전환을 거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블록체인 기업화된 곳에서 암호화폐 관련 광고를 금지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앞뒤가 안 맞는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슷한 상황이 한 가지 더 더해졌는데 최근 트위터 CEO에서 물러났던 스퀘어 CEO 잭 도시가 회사 이름을 블록으로 바꾸기로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블록체인 같은 신기술에 초점을 맞춘 사업 확장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 기존의 뉴욕 증시 상장 기업들이 대놓고 이렇게 블록체인 기업으로의 변화를 빠르게 이뤄내고 있다는 점에서 블록체인 산업, 암호화폐 산업이 점점 더 일상 속으로 또 제도권 안으로 적극적으로 수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관련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시장에서는 꽤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코로나 충격으로 인해서 하도 힘든 시간들 보낸 경험이 그만큼 축적됐기 때문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코로나 쇼크로 시장이 엄청나게 흔들리더라도 주식 시장이든 암호화폐 시장이든 결국에는 정상 궤도를 찾아서 우상향 곡선을 그려왔다라는 점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크립토 블라블라 후원 멤버십과 관련해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55,000달러 지지를 받아내면서 57,000달러 언저리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관건은 58,000달러를 안정적으로 지지받으면서 6만 달러를 얼마나 단기간에 뚫어낼지 여부인데 일단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문제 없다, 이런 취지의 분석도 제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하락한 32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하락해서 41%대 수준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거의 최저 수준에 가까운 도미넌스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시세와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55,000달러 지지와 6만 달러 저항 사이에서 자리하고 있는 만큼 중기적인 관점에서 상승세는 그래도 유지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 모멘텀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53,000달러에서 55,000달러 범위에서 추가 하락을 제한할 수 있다. 매수 세력은 69,000달러에 가까운 상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6만 달러 저항선 위로 결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인 라켈쉬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최근 이틀 동안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58,000달러 언저리에 머물고 있다. 이건 곰 세력이 20일 EMA를 방어하고 있지만 황소 세력이 많이 양보하고 있지 않은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수 세력은 12월 1일 현재 20일 EMA 이상으로 가격을 끌어올리려는 시도를 다시 하고 있다. 성공하면 매도 압력이 감소할 수 있다. 이럴 경우 50일 단순 이동 평균인 6828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 같은 구간은 비트코인 추세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데 가격이 그 위로 돌파하면 67,000달러에서 69,000달러 오버헤드 저항 구역까지 랠리 경로로 나아갈 수 있다. 반면 가격이 현재 수준이나 6만 달러 아래에서 더 하락하면 트레이더가 랠리에서 매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100일 단순 이동 평균인 54,343달러로 떨어질 수도 있고 53,000달러 아래에서 종가 마감을 할 경우에 더 깊은 조정을 시작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11월 98,000달러 예측 실패에 대해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던 암호화폐 분석가 플랜B는 12월 들어서 올린 첫 트윗을 통해서 여전히 비트코인은 10만 달러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예측이 8월부터 10월까지 적중한 뒤에 11월에 첫 실패를 했다. 하지만 완벽한 모델은 없다. 한 달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 S2F 모델은 여전히 비트코인 10만 달러를 가리키고 있다. 한번 잘 지켜보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플랜B는 또 다른 트윗을 통해서 2019년 3월부터의 S2F 모델의 흐름을 보여주는 차트를 공유하면서 여전히 10만 달러를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거듭해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일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확정적으로 단언하기는 어렵겠지만 지나온 시간들의 궤적과 방향성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건크릭 디지털 공동 창업자인 앤소니 폼필리아노는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트코인은 최고의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가격 하락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의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2021년 5월에 50%, 또 지난 여름에 30% 급락을 겪었지만 현재 여유 있게 5만 달러 위를 지키고 있다. 역사적 변동성을 살펴보면 비트코인의 12% 하락은 S&P 500 지수의 1.7% 하락과 같기 때문에 20% 하락은 S&P 500 지수가 3.5% 하락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10% 정도 빠지더라도 별로 크게 빠지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변동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탈중앙화된 성격을 고려하면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진정한 자유시장이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연중 무휴 거래를 하는 자유시장을 주시하고 있고 특정 금융자산이나 시장에 대한 대중의 체감도를 가늠하는 가격지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밤사이 암호화폐 시장의 중장기적 비전과 관련해서 아주 의미 있는 호재성 소식들도 잇따라 전해졌습니다. 크립토 미디어들이 브레이킹 뉴스 타이틀까지 달고 소식을 전한 것을 보면 그만큼 기대감을 안기는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주인공은 최근 메타로 이름을 바꾼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은 4년 동안 유지해왔던 암호화폐 광고 금지 정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암호화폐 환경이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성숙해졌고 안정화됐다. 정부가 업계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 놓은 만큼 광고 금지 정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페이스북의 정책 변경과 관련해서 업계 안팎에서는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페이스북의 새로운 정책이 암호화폐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더 많은 개인 투자자가 암호화폐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페이스북의 정책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암호화폐 거래소와 거래 플랫폼, 암호화폐 대출 서비스, 암호화폐 월렛, 암호화폐 채굴 등과 관련된 광고가 이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에서 집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페이스북의 이 같은 전격적인 정책 변경은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까지 바꿔가면서 메타버스 기업으로의 전환을 이뤄내고 있는 과정의 연속성상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블록체인과 NFT, 또 암호화폐 등의 컨셉과 직결될 수밖에 없고 이미 자체 암호화폐 발행까지 준비하고 있는 페이스북으로서는 메타로의 사명 변경은 사실상 블록체인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페이스북이 암호화폐 관련 광고 집행을 허용하기로 한 것은 블록체인 기업을 지향하는 페이스북의 수익화 도모 과정의 일환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페이스북의 월간 이용자 수가 24억 명이 넘기 때문에 이 같은 광고 정책이 미칠 파급력 또한 간단치 않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호재성 이슈는 최근 트위터 CEO 자리에서 물러난 잭 도시, 스퀘어 CEO가 전해왔습니다. 외신 보도 내용을 보면 잭 도시가 이끄는 결제 대기업 스퀘어가 오는 12월 10일 회사 이름을 블록으로 변경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CNBC는 스퀘어의 이번 회사 이름 변경은 블록체인 등 신기술에 초점을 맞춘 사업 확장에 따른 것이다. 회사명 변경 이후에도 나스닥 티커는 SQ로 유지될 예정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잭 도시는 그동안 스퀘어는 셀러 비즈니스를 위해 브랜드를 구축해왔다. 블록은 새로운 사명이지만 우리의 목적은 변함이 없다. 우리는 경제에 대한 사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구축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퀘어도 페이스북과 마찬가지로 변경된 회사 이름을 통해서 회사의 컨셉과 비전을 담아내는 리브랜딩 전략을 활용하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블록체인 전반을 활용해서 새로운 결제 기술 혁신을 이뤄내고자 한다는 점, 여기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절대적 상징 가운데 하나인 비트코인이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는 점 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을 상징하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잇따라 블록체인 기업화를 선언하고 있는 모습이 산업 전반에 새로운 활기가 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처럼 혁신 글로벌 기업들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의 생기를 불어넣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규제권 밥그릇 다툼에서 선두 경쟁을 하려고 아등바등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문어대가리 아저씨, 미국 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입니다. 겐슬러 위원장은 솔리더스 랩스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많은 암호화폐 기업인들이 규제를 피하려고 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SEC의 요구에 따라서 등록하고 규제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거래소의 SEC 등록 절차는 투자자 보호와 규정 준수를 위해 필요한 단계다. 토큰 규제와 관련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플랫폼과 협력할 의향이 있다. 다만 그들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강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가 재밌는데 그는 1863년 은행법 제정 전 자체 통화를 발행했던 와일드캣 뱅크 사례를 언급하면서 지금과 당시 상황 사이의 유사점을 살펴보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1930년대 하위 테스트도 모자라서 100년도 훨씬 더 또 앞질러서 1800년대 중반의 사례를 지금의 블록체인 혁신 사례와 비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디파이 규제와 관련해서 디파이 토큰이 일종의 수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SEC의 규제가 필요할 수 있다. 유사한 활동에는 유사한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블룸버그는 겐슬러가 비트코인 ETF 승인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업계를 성공적으로 규제하지 못한 이유를 계속해서 분석했다. 이건 결국 암호화폐의 탈중앙화적 특징으로 귀결된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나 디파이 플랫폼이 규제를 위해서 특정 규제 기관에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이건 법으로 제정하면 됩니다. 아주 심플한 문제입니다. 법이 강제하고 의무를 부여하는데 그걸 따르지 않으면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즉 겐슬러의 발언은 장외 민간 컨퍼런스에서 여론전 차원에서 할 소리가 아니라 의회에서 입법 과정에서 해야 될 말입니다. 현재 의회나 언론에서는 SEC의 불명확한 규제 기준, 이로 인한 업계의 불만, 해외 유출 사례, 이런 이슈가 지속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SEC의 독점적인 규제가 아니라 CFTC와의 규제권 설정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규제권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 욕심은 알겠지만 여전히 70년 전의 하위 테스트, 1800년대 와일드캣 뱅크, 이런 멀어도 너무 먼 과거 사례와 지금의 혁신 사례를 비교하고 있으니까 이건 뭐 듣기만 해도 답답하게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미국의 통화감독청이나 연방예금보험공사 등 다른 규제기관들 역시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등 은행 관련 업무에 대한 규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암호화폐 기술의 특성상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 있고 은행으로 또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 나뉜다라는 점에서
게리 겐슬러의 정치적인 행위, 발언은 이제 좀 제지를 받아야 할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안 그래도 리플 소송 대하는 방식 보면 괘씸하게 여겨지는데 이렇게 자신의 정치적인 욕심을 위해서 업계 전반을 흔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참 뭐랄까 거시기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라면 다행인 것은 특정 규제기관이 다 헤쳐먹겠다고 나서니까 다른 규제기관들도 연합군을 형성해서 대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산업 자체는 알아서 잘 굴러가고 있고 규제기관들의 밥그릇 싸움도 시간 속에서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이루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도 미국도 암호화폐 전담 신규 규제기관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암호화폐 산업은 여전히 초기 단계라는 점, 또 얼리 어답터까지는 아니더라도 레이트 얼리 어답터 단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점도 중장기 투자 관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참고하실 수 있는 참고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 이슈들 잘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잘 마련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